저희 전시실이 저희 기획 전시실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작은 공간에 알차게 전시를 때문에 제가 뭐 간략하게 해설을 하는 동안에 주위에 있는 이 전시물들, 유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근현대사는 전쟁과 혁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근대사로 들어가는 1894년의 청일전쟁, 1905년의 러일전쟁,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1814년부터 8년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중일전쟁이 엿가 있었고, 태평양전쟁,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또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동원이 됐었죠. 예. 이런 전쟁의 연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하듯이 동학 농민혁명, 그 다음에 3.1운동, 4.19 혁명, 그 다음에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혁명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또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내는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 근현대사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그런 덕분에 아마 올해 그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근현대사의 이 과정에서 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수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학 작품으로도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찾아내고 희망을 이어갈, 역사를 전통을 이어갈, 계승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서양의 외세가 들어오고 일본이 침탈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서학에 대항한 동학이 창시되고 동학의 이 교조 신원 운동이 발생한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1894년 봄에 도부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봄에 1차 봉기를 해서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결국 전주성을 점령한 그런 1차 봉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은 이 동학 농민혁명을 빌미로 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한, 그리고 일본의 침략 계획에 따라서 이 경복궁이 점령되고 국왕인 고종이 인질로 잡히고 점령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청일 전쟁이 일어날 것. 그걸 다루는 게 세 번째 섹션이고,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농민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봉기가 일본군과 광군의 거의 진압과 학살에 희생되고 좌절되는 그런 크게 네 시기.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와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동학을 창시한 1대 교주 수은 최재호 선생, 그 다음에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그 다음에 3대 교주 이암 손병희 선생의 사진이 있습니다. 동학은 수은 최재호 선생이 1860년에 이 경주에서 창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혹세 농인했다는 죄로 64년에 처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이 탄압 속에서도 이 최재호 선생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 이 원본인데 굉장히 희귀 보입니다. 초간부에 동경대전이 여러 차례 이제 발간이 되는데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이
1880년 강원도 인제에서 나왔다. 그래서 인제 경진판입니다. 인제 경진판이 지금까지 연구기관에 있었던 게 두 개입니다. 독립기념관에 하나, 국립중앙도서관에 하나. 근데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는 개인 소장자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양재 선생이라고 이준열 열사의 후손입니다. 저희가 이준열 열사 특별전을 할 때 그분의 유물들을 많이 이제 대여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 독립기념관에 있는 판본하고 똑같은 그 동경대전 인제 경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경제전이 한문으로 된 경전인데 반해서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집으로 이 경전을 갖다가 풀어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용담유사는 1883년 계사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용담유사 계사판입니다. 이 계사판 용담유사는 현존하는 용담유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이거는 천도교 중앙총부가 소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유물은 거의 이 보물급에 해당하는 그런 귀한 유물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동학이 얼마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포교가 되었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경주에서 창시를 해가지고 대구에서 이 처형이 되고 그 이후에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흔히 말하는 삼남 일대, 그 다음에 경기, 강원, 황해 지역까지 포교가 됩니다. 이런 동학의 교세 확장은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는데 밑바탕이 됩니다. 이 서학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이런 사상적인,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동학의 교단 조직 또한 동학 농민혁명군의 조직 체계로 이어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동학 교단의 임명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주라는 호남 대접주 전봉준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동학 농민의 지도자들이 이 동학의 조직 체계인 포접제라고 합니다. 포와 접. 거기에 큰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이 또 이런 접촉뿐만 아니라 교수, 목령, 대정 이러한 동학의 직책들이 바로 혁명의 동학 농민혁명 당시의 혁명 조직, 군사 조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원본입니다. 누가 이 임명을 했느냐 하면은 당시의 이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 해월장 도장과 그 다음에 북적법헌이라고 이 법헌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군을 이 전라도 쪽에는 주로 이제 남접이라고, 충청도 쪽은 이제 북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러한 동학의 기초에서 이제 1차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1차 봉기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 고부 지역의 고부 농민 봉기, 고부 밀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고부 농민 봉기를 1차 봉기 앞에 이게 따로 이 분류를 하기도 하고 1차 봉기의 첫 봉기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로 이렇게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고부 농민 봉기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봉준 접주였습니다. 그 전봉준이 이 고부 농민 봉기를 준비를 할 때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거는 1894년 초입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93년 말에 이 고부 지역의 동학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봉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들을 문서로 이렇게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발통문이라고 해서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 없도록 그 모인 지도자들 20명이, 여기 전봉준도 있습니다. 20명이 다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일렬로 서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윗사람이 주모자겠죠. 발각되면 이 한 사람만 이 고초를 당하면 안 되겠죠. 여기 독립유공자 유족회 분들이 아마 독립운동,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된 그런 선조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많이 악설당하죠. 그 사발통 그리고 이 고부 농민봉기는 이 고부 지역의 한정에서 일어났던 그 전에 많았던 조선시대의 밀란과 비슷한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부 밀란의 원흉이었던 이 만석보도 파괴하고 조변갑을 잡으러 고부 관하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이 조변갑은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목장터라는 곳에서 봉기를 했다가 이 부안 쪽에 있는 백산에 가서 백산성에서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제 안핵사라고 이제 무마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고부 군수도 조변갑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이 고부 봉기는 해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핵사라고 하는 봉기를 밀란을 갖다가 해소해야 될 사람이 이 조변갑하고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일으킨 봉기가 바로 무장 봉기입니다. 동학 봉기입니다. 이게 무장은 무장 비무장할 때 무장이 아니라 무장현 지역의 이름입니다. 현의 이름. 자. 자, 그래서 이 고부봉기라든지 여러분들 진주밀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건 다 한 지역에서 일어나서 한 지역의 관아에 가서 그 악질 군수 뭐 이런 그 관리들 아전들 처단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앙 농민혁명은 그 지역 단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차 봉기 때는 이 호남 일대를 이 봉기를 일으켜서 호남에서 가장 큰 이 군현이었던 전주성으로 이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 때부터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서울로 가가지고 중앙에 못된 관리들을 처단을 하고 이 농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장동학 포고입니다. 여기 1차 봉기 때는 무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고부로 갔다가 그 다음에 태인으로 갔다가 부안, 정읍, 고창, 다시 무장, 영광, 한평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토현 전투라고 전주 감영에서 온 지방 관군과 큰 전투를 해서 이기고 또 장성에서는 황룡촌 전투라고 해가지고 경성에서 온 중앙 군사들과 전투를 해서 이깁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전주성으로 직격을 해서 전주성을 함락하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1차 봉기 때 이 4대 명의는 사실 뭐 이 혁명이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세 번째는 일본 오랑캐를 물리쳐서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몰아서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들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농민군의 이런 평화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관리들은 외국의 군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전에 1894년 전에 이모군란이라는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를 통해서 진압을 했었어요. 이게 몇 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이 중앙 군대를 보냈는데 진압이 안 되니까 청나라에 또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서 일본도 동시에 군대를 파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군이 자신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니까는 정부와 합의를 하고 전주 화약을 하고 전주성에서 물러납니다. 대신 본인들이 혁명을 할 때,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때 요구했던 그런 나쁜 악습, 폐정을 개혁할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정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집강소라는 것을 이 전라도 일대 51개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봉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전라도 일대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지방자치가 아래로부터 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바로 일본이 그 이전부터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던 조선의 침략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그것이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제 긴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884년, 94년에 동학농민혁명 전에 10년 전이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계엄파들이 이 관리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3.1차 나라 잡습니다. 그때 지원을 했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갑신정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지원했던 계엄파들이 몰락해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이후에 이 85년에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천진조약입니다. 근데 천진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앞으로 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을 놓고 군대가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명분으로 앞으로 만약에 양군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는 상대국에 미리 통보를 해주는 조항을 만듭니다. 그 때문에 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조선 왕조가 청나라에 군대 원조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천진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본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빌미로 해서 군대를 파병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 전에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청나라가 일본에 통보하기도 전에 조선에 있던 공사관의 정보 보고에 의해서 다 알고 있고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천진조약에 따라서 군대를 파병한다는 통보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당시에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아까 말씀드린 천진조약 당시에 이 정권 특파 대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라 천황에게 이 복명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바로 그 다음날로 당일로 의회를 해산을 시키고 대본령을 설치합니다. 전시 대본령이라는 것은 전시 최고 지휘부입니다. 천황 직속에. 이 일본의 전시 대본령이 최초로 설치된 것이 바로 2894년입니다. 이후에 이제 러일 전쟁, 그다음에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에 일본의 군국주의의 최지도부 그것이 바로 대본령인데 대본령이 이때 처음 히로시마에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미리 사전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지도입니다. 지도의 제목은 조선지도예요. 조선전도예요. 일본 애들이 만들었던. 근데 저희가 제목은 뭐라고 그랬을까? 일본군 간첩 때 조선 정탐지도라고 돼 있죠. 왜 그랬느냐?
이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말 그대로 간첩대가 만든 겁니다. 82년부터 86년 사이에 조선과 청나라에 일본군 장교들을 보냅니다. 조선에 왔던 사람들은 6명이었어요. 대위 5명, 중위 1명. 그리고 그림 그리는 화공을 보냅니다. 아직 이때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아직 확산이 되지도 않았고, 당시 사진기는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아직 측량 기술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이 간첩대 장교들과 화공들이 청나라 사람들을 인부로 써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다니면서 지도를 제작하고 정보를 갖다가 수집했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했냐면은 여기 지도에 여기 좀 보시면은 색깔이 동그라미가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별로 색깔을 달리한 겁니다. 그리고 선의 표시도 달라요. 82년부터 86년까지 색깔을 하나는 어떤 건 실선, 어떤 거는 점선, 어떤 거는 쭉 그었다가 한 점 있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몇 년도에 어느 지역을 돌아다녔다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정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후에 군사 지도를 만듭니다. 이 지도는 조선 전도라고 하는 건데요. 동경지학협회입니다. 동경지학협회라는 것은 일본의 조선 그다음에 중국 대륙 침략의 이 지리적인 지도를 가지고 기초를 제공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 지도 원본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 일본이 어떻게 상륙하고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 문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청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가 온다고 그랬죠. 청나라 군대가 6월 9일 날 아산만에 상륙을 합니다. 6월 11일 날 전주 화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인천에 일본군이 상륙해가지고 이때 육전대,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그 해병대 있죠. 해병대가 호위해가지고 일본 공사가 다시 서울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일본이 청일 전쟁, 조선의 점령과 청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임시 혼성 여단을 조직합니다. 예, 여단을 조직해가지고 서울에 주둔을 하는 겁니다. 서울 어디에 주둔하느냐? 용산입니다. 자, 아까 이 간첩대가 만든 한성지도 1대 2만의 아주 자세한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한성 지도예요. 한성 금방도라고.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 성안이에요. 그걸 확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 한성 금방도에다가 이 혼성 여단이 자신들 군대 주둔지를 갖다가 이렇게 대치도를 그린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가 서울 성곽이에요. 남대문이고 이쪽이 서대문입니다. 남대문 바깥에 용산 일대예요. 만리창이라는 거 혹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효창공원 아시죠? 거기에 만리창 일대가 있어요. 만리동이라고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거기 있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위치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일본 혼성여단 토병대대 혹은 보병연대가 주둔했던 그런 곳입니다. 조금 자세히 더 살펴보면 여단 사령부는 만리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산하 1개 연대는 외성대라고 그러죠. 남산 아래 공사관터에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개 보병연대는 어디에 주둔하냐면은
아현동에 주둔합니다. 왜 아현동에 주둔을 하느냐? 여기도 사진도 보면 산기슭이죠. 아현동 나중에 한번 가시면 저기 한번 이렇게 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현동 산기슭에서 보면은 서대문 쪽에 지금 없어진 서대문 성곽 안쪽이 다 보이는 겁니다. 얘들이 7월 23일 날 경복궁을 점령하러 쳐들어갔을 때 남대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서대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기슭에 있던 21년대 일개 대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성 안에 있던 또 일개 대대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포병연대가 서대문 쪽에다가 포병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멸을 합니다. 포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대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경복궁도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게 남쪽에 있는 광화문인데 광화문으로 처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서쪽에 있는 건춘문에 여기에 있던 공병대대가 폭약으로 폭발을 하고 들어가려는데 안 되니까 이 새벽에 도끼로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국왕 고종을 잡아서 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1894년 7월 23일 새벽 4시부터 뭐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청일전쟁 이렇게 얘기는 들어봤었죠. 근데 이게 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중국에서 싸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일전쟁의 전쟁터는 바로 조선이었고 청일전쟁의 목적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의 대부분은 조선에서 일어났고 첫 번째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을 한 겁니다. 그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걸 잘 보여주는 일본의 자신들 그림이에요. 경복궁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오시마 임시 혼성여단 사령관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들어가서 고종을 인질로 삼고 그 다음날 친일 내각을 수립을 합니다. 이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조선은 일본에 거의 보호국화돼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약마다 첫 번째 조약이 조선의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 있죠. 일조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평등하게 일본과 조약을 맺는다. 청일전쟁의 이후에 시모노키 조약을 또 맺습니다. 일조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은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자주와 독립의 일본이 생각한 의미는 뭐냐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일본이 잡아먹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불법적으로 조선 청나라 군대가 있던 아산만 앞에 풍도라는 앞바다에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산, 성안 이런 일대에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나라 군대는 평양으로 후퇴를 해요. 그리고 8월 1일 날 이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청일전쟁에 공식 돌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신문들은 당시의 외국 신문입니다. 94년도 8월, 10월 이때입니다. 가운데 신문은 프랑스 신문이에요. 디 루날 이렇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청일전쟁의 첫 번째 전투 풍도 해전에서
파괴된 청나라 군함 광이호, 우리나라는 광글호. 이게 파괴돼가지고 청나라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걸 일본 애들은 놔두고 지나가던 프랑스 프랑스 배 선원들이 구조하는 장면. 이런 경복궁 점령이라든지 청일전쟁의 소식이 들리자 서울의 남대문 앞에 일본 애들, 청나라 애들 그리고 외교관들 웅성대는 모습. 그리고 이쪽에 왼쪽의 잡지는 미국의 하퍼스 위클리라는 잡지입니다. 여기에는 청일전쟁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군함들 7척과 함께 총리 대신 또 유럽을 사진을 실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것도 프랑스입니다. 띠 파리제이라는 프랑스인데 이건 8월 초입니다. 이게 지금 조선의 이제 국권이 유명무실화 되겠죠. 어떤 나라? 여기 일본에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고 국왕 고종과 조선의 여인들, 조선의 무관들 모습을 소개하고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풍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해전이 일어나고 성원 아산 전투 다음에 평양에서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평양 전투에서 또 청나라군을 대패합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의주를 거쳐가지고 압록강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또 황해해전이라는 큰 해전을 치릅니다. 이 해전 때 일본 해군기지 사령부가 어디 있었냐? 임시 해군기지 사령부가 어디에 있었느냐? 대동강에 있었어요. 그게 여기 대동강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일청전쟁 사진첩이라고 해서 전쟁 당시 사진들을 찍은 거죠. 여기 봐도 알 수 있는 게 청일전쟁이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아까 경복궁 점령됐죠. 그 다음에 경복궁이 점령됐죠. 평양 전투할 때 일본 5사단 사령부가 어디에 있었느냐? 평안 감령 선화당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객사에 이 병참 사령부 설치가 돼요. 여기는 의주강.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의 침략당해서 점령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서 단동을 가서 이 만주 일대에서 청나라 부대와 전투를 벌이고 마지막에 여순을 점령당하고 여순 대령을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이용장의 가장 큰 부대였던 북양 함대가 있던 위해위 중국말로 웨이하이웨이를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전투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전쟁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일본 애들이 협상을 통해서 대만을 점령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대가 일본의 손아귀 넘어가죠. 여기에 반발한 게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이 동만주 일대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바로 태클을 갑니다.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었어요. 그래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원래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산동반도 이런 거 차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 전쟁 대상감을 훨씬 더 많이 내고 대신 대만은 점령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청일전쟁이 이겨가지고 전쟁 대상감을 어마어마하게 파냅니다. 그거 다 전쟁 준비에 다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엄청나게 붕괴를 합니다. 조선을 이제 차지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겠다. 청일전쟁의 승리가 수포로 돌아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10년 뒤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유물들은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들. 여기 보면은 이 일청전쟁 실기라고 해서 잡지에
주기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건 이제 풍속화본데 이건 일청전쟁 도해라는 사진인데 대표적인 그림들을 한번 봤어요. 이거는 경복궁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건 평양성이 점령당하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군국주의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군가집, 가사집, 그리고 전쟁 기록사, 전쟁사, 그리고 이제 이런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아직까지 종군 기자가 제대로 사진 기록들을 보도할 만한 그런 사진들이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화가들이, 종군 화가들이 참전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다색 판화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니까 왜곡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청나라는 늙은 노쇠한 모습, 조선은 야만적인 모습에 비해서 일본 군인들은 근대적이고 잘 훈련된 정련된 이런 모습으로 백전백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사회 국민들에게 전쟁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에서 좀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화투패입니다. 화투패가 두 세트가 나온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일청한 전투패예요. 이게 화투라는 게 좀 재밌기도 하지만은 이 제목을 보니까 이게 오히려 청일전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다. 왜냐? 앞에서는 일본 애들은 일청전쟁 혹은 정청전쟁이라고 합니다. 청나라를 정벌하는 전쟁. 그런데 화투패의 제목은 일청한 전투라고 해서 이 전투의 당사자가 청일 두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까지 있었던 전쟁이구나, 전투였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와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화투가 들어온 게 이 이전이에요, 진짜. 포르투갈 카드가 일본에 전래되면서 일본 사회에 이제 도박이 만연하겠죠. 그러니까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군인들이 할 일이 없겠죠.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진나라는 인부들, 군속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청일 전쟁 때 정부가 화투를 이렇게 금지하지 않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청일 전쟁 때 화투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 화투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요즘에 그 게임 회사 중에 일본의 제일 유명한 게임 회사 닌텐도 있죠. 닌텐도도 화투 회사로 시작합니다. 이건 닌텐도가 만든 화투는 아닙니다. 아닌데 재밌는 게 이 두 짝이 나와가지고 한번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쓰는 화투하고 똑같아요. 화투패 종류는 12달에 한 달에 4장씩. 근데 거기다가 청일전쟁의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제목을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스톱을 좀 붙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오광은 알잖아요. 근데 광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광패가 어디 갔나 보니까 여기 5장이 있어요. 오광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배경색을 황금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일장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화투패가 해방이 되고 났으니까 이 광패를 갖다가 일장기가 있는 이걸 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장기 대신 달을 그리고 거기다가 한자로 황금색으로 광자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요 패들을 보면은 광패가 5장이잖아요. 광패 5장의 그림에 뭐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경성점령, 두 번째는 청일전쟁, 첫 번째는 풍도회전, 조선 아산만 앞에 있는, 세 번째는 평양전투, 네 번째는 황해해전. 황해해전 아까 우리나라 황해해전은
다섯 번째가 중국의 베이징 북경 점령. 실제 청일 전쟁에서는 북경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별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화투패는 1894년 하반기에 나와가지고 아직 청일 전쟁이 종결되기도 전에 군인들과 군속들에게 전투 의지를 갖다가 고양시키기 위해서 전투패 지역들을 가상으로 중국 북경까지 함락하자, 청나라 완전 다 잡아먹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화투패를 만든. 자, 이러한 이 전쟁의 분위기를 최고로 올렸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이후에 10년 후에는 러일 전쟁, 그 다음에 조선을 잡아먹고 나서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그 이전에 중국의 의화단 전투에도 참전을 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러시아 백부 적군 사이에 그 전쟁에도 참가를 하고, 뭐 30년의 만주사변, 중일전쟁, 2차 세계전쟁까지 근 50년 전쟁을 하고 50년의 전쟁사였어요. 그렇게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천황을 필두로 해서 전쟁을 이끌어가는데 일본 국민들이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참가했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일본 애들이 조선의 왕궁을 점령하고 국권을 유린하고 우리 전국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조선은 당시 유교 사회였죠. 유교 사회에서 외세가 침입하면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조선은 유교 사회 아닙니까? 유교 사회는 유림들이, 양반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그럼 이때도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일부에서 그런 이 의병 조직의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적기도 했었고 일반인들이 호응을 안 합니다. 양반 관리들, 유생들이 칼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직접? 지방에서 이 양반 유생으로서의 존경과 권위에 기반해서 조직될 수 있었던 게 의병이었어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이 유교 사회에 유교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왕을 인질로 삼고 있는데도 누가 나서질 않았어요. 그때 나선 게 바로 1차 봉기의 동학 농민들입니다. 동학 농민군이 내세웠던 구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차 봉기 때도 그렇고 2차 봉기 때도. 보국 안민, 척양 척입니다. 이 보국 안민은 1차 봉기 때와 2차 봉기 때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저도 이 보자가 보할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자가 보할 보자가 아니고 도울 보자.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인질로 사로잡힌 왕을 구한다는 의미보다는 나라를 돕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왕조 시대에는 사실은 일반 백성들은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 국민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왜? 왕조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백성이에요. 모든 토지와 땅은 왕의 땅과 토지예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가의 사회의 기둥이 되는 왕이나 왕비나 관료들이나 존경을 할 만한
권위를 세워줄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겠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국가라는 인식과 이제 아직 국민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이 점차 생겨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농민분들이 재봉기를 합니다. 재봉기 때의 정결 과정은 일본 지도에 또 새겨봤습니다. 이것도 1894년에 국민신보사인가에서 만든 잡지에 부록으로 끼어 있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지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작이 됩니다. 육군 본부에서 만들지만은 신문사, 잡지사 그리고 개인 이런 데서 많이 만드는데 이 지도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좀 흥미로웠던 게 제목 자체가 조선 내란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던 호남 충청 일대에 빨간색으로 빗금을 쳐놔요. 그리고 고구 지역은 내란 발생지라고 적어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농민군 2차 봉기의 부대들이 이동하는 경로와 이 농민군 부대들을 또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또 독립적인 대대를 하나 파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입니다. 얘들이 서울에서부터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토벌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동로군, 중앙으로 가면 중로군, 서쪽으로 가면 서로군이에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싹 모아가지고 호남 일대에 몰아넣어가지고 선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부대 중에서 동로군을 가장 먼저 출발시켜요. 왜? 이 호남 충청 지역에 몰려있던 동학 농민군이 잘못하면은 쫓겨가지고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로 올라가면은 이게 동학 농민혁명이 자칫하면 전국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동로군을 먼저 출발시켜가지고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경상도 이쪽에 농민군들을 호남 지역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한 동학 농민군들은 1차 봉기 때는 동학 중앙교단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준과 같은 남접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일대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2차 봉기 때는 해월 최시영 선생이 어제 날 10월 16일 날 지금의 옥천 청산에서 총기포령을 내립니다. 기포령이란 게 봉기령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전국 교단이 일제히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김계남 부대가 삼내라는 곳에서 기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산 봉기의 소식을 들은 북접의 송병희는 음성에서부터 기포를 합니다. 그리고 김계남 부대는 남원에 있어요. 그리고 손아준과 최영섭은 나주로 갑니다. 왜 나주로 가느냐? 일본 애들이 바다를 통해서 후방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학 농민혁명 2차 봉기가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공주성, 우금치성 줄을 때 이 각 부대들이 다 집결을 했다면은 또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부대와 손병희 부대는 논산에 집결해가지고 북상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주성을 점령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공주성을 둘러싸고 여러 전투가 일어납니다.
뭐 이인, 효포, 웅치, 뭐 널치,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전투들이 일어나지만 이 서로 이기고 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주성 대전투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테레이스 그 뒤로 거듭하게 됩니다. 다시 논산으로 와서 이 논산 근처에서 김계남은 그 과정에서 청주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다시 이때 뒤늦게 새 부대가 모여집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원평으로 내려오고 또 전투에서 패배하고 태인에서 또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인에서 농민군이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흩어진 농민군이 후퇴해가지고 이 호남 남해안으로 피신을 하고 도주를 하지만은 이 후위 보병들, 이 동로군, 서로군, 중로군은 작전 계획이 이미 나주 남원 이 일대에서 새 부대가 다시 만납니다. 직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부산 다른 지역에도 이 진압 부대가 이 19대대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여러 부대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주하는 농민군들을 쫓아가서 진도까지 갑니다. 진도라든지 여기 이 해안 섬까지 갑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에서 뭐가 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냐면 진도에서 발견된 중앙 농민군 지도자 해골이 발견. 그래서 이 동학 농민혁명의 마지막 과정은 일본군 군대에 의해서 농민군들이 학살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아까 말한 50년 이상의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민간인들을 학살하죠. 뭐 알려진 것은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남경 대학살이죠. 근데 청일전쟁 때 이미 여수를 점령하면서 여수는 학살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조선에서 농민군을 민간인들 대량으로 학살을 합니다. 계획에 이미 쉽게 말하면 잔인하게 꼰대를 보여주라. 다시 일어나죠. 이런 학살이 의병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는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테러를 옹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시대에 팔레스타인 그래도 요즘에 전 세계적인 지식인들, 양심적인 사람들의 지원을 받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도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게 되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처럼 동정을 받고 심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전쟁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동안 국민혁명 당시에도 당연히 아까 객관적으로 저기 잡지에 보면은 일본군 군함들이 현대적인 군함들이 지금 몇 척입니까? 얘들은 기관총, 근대적인 소총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린 주로 이제 하승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한 게 무기가 그렇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패배에 안타까워 우리가 뒷시기에서 우리 그때 왜 패배했을까? 이기지 못했을까? 이게 그걸 이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더 큰 것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반복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은 뭔가 하는 걸 이제 생각해요.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식사하러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요거는 뭐냐면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항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봉기가 94년 12월에 태인 전투를 끝으로 해서 거의 공식적인 전투는 끝납니다. 농민군 지도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남은 농민군들이 섬으로 도망갔다가 몰려서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장흥 흑대들 전투, 임실 북실 전투, 완주의 지금 대둔산 전투까지 이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유물은 이 마지막 전투, 나주 이런 데서 함평 이런 데서 전투하다가 나주 감옥에 갇힌 동학 농민군이 쓴 편지입니다. 위에는 농민군 유광화라는 사람이 한문으로 편지를 썼어요. 내용은 여러 조금 긴 게 아니에요. 동학 농민군의 곤궁함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농민군들 지금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삼아서 지내고 있다. 그렇지만 농민군의 생사는 나라의 명운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풍찬노숙하고 1차 봉기 때는 봄, 여름이. 하지만 2차 봉기 때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에 산, 들에서 담요도 이불도 없겠죠. 손바지도 없겠죠. 그런 속에서도 자신들의 생사를 국가의 운명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농민군 한달문이 한글로 썼습니다. 아마 유생이 아니었던지 무관이라는 얘기였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을 구명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고향에 있는 어머니께 한글로 씁니다. 자, 이런 농민군들의 슬프고 결의에 찬 이런 유물들을 보시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피난하던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95년도 되면은 곳곳에서 체포돼가지고 김계남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표수가 됩니다. 그리고 손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아중과 전봉준은 서울로 호송되어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농민군 지도자의 머리가 도성 바깥에 이렇게 내걸려 있죠. 그런 사진과 그림입니다. 자, 최시영 선생은 손병희 선생과 함께 처음에 북실, 임실 이런 데로 피난을 했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주 강원도 갔지만은 97년도에 최시영 선생이 앞날을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97년도에 동학의 도통을 손병희 선생에게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체포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처형이 됩니다. 남은 손병희 선생은 피신을 해가지고 황해도로 가요. 그래서 원래 황해도 지역이 일부 고단이 있긴 하지만은 이 호남 지역 호남 충청 지역만큼 교수가 크질 않았어요. 손병희 선생이 이후에 피신해서 황해도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폭넓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넓어졌고 또 황해도 지역에 접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 처음에 동학에 접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학 농민혁명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통일전쟁. 자, 동학농민혁명 좌절하고 실패했습니다. 농민들의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침략자 일본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어요. 지도자들 다 처형되고 농민군들 학살당하고. 그렇지만은 이 동학 농민 혁명의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병 전쟁에서도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질 못하고 일산리가 1910년 국권을 뺏깁니다. 그렇지만 국권을 뺏긴 지 9년 만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에 북적 호소 동학농민군 통령이었던 손병희 선생이 이끄는 3.1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패배했지만, 좌절했지만 그 동학농민의 혁명의 정신은 3.1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또 되찾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공화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부패한 타락한 모습을 보이자 4.19 혁명으로 다시 공화제를, 민주주의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독재자들이 나타났지만 80년에는 광주에서의 민주항쟁, 87년에 6월 민주항쟁, 최근에는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쟁 속에서도 혁명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초가 된 것은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의 농민들의 꿈과 나라를 돕겠다는 그런 정신이 이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30년 되는 이 동학농민혁명에 맞아가지고 우리 이 사회가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30년 전에 이 역사적인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혁명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농민의 꿈,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정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커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너무 길었죠.